네, 최홍석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간단하게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맨드언맨드의 대표 최영섭입니다. 저는 그 상장사인 마인즈랩이라고 하는 스타트업에서 기술 총괄로서 일을 했었고, 근데 거기서 그 B2B로 이제 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운 좋게도 그 AI를 기업에 적용하는 이런 현장들에 제가 굉장히 많이 인볼브를 할 수 있었고, 그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지금 또 AI 스타트업을 창업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AI 혁명의 미래라는 책을 저술을 했고요. 그러면서 제가 마인즈랩에서 경험했던 그 AI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그 노하우들을 거기에 녹여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AI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 투자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최근에 그 증시에서 이 AI, 인공지능 관련 주식이 핫합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찐 전문가를 좀 모셨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인즈랩이 뭐 아시다시피 AI 관련주에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최근에 저점들이 2배 이상 오른 걸로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기술총괄 대표로 계셨기 때문에 네. 정말 우리가 이제 투자 관점에서 주목해야 되는 AI 기술이 무엇이고 네. 현주수가 또 어떻고 또 경쟁력 있는 기업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쏘아 올린 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AI가 정말 옛날부터 계속해서 대두가 됐었잖아요. 뭔가 약간 일반 투자자라든지 일반 시민한테 각인됐던 그런 시기는 네. 알파고 이슈였던 것 그렇죠. 같고, 네. 그래서 현재 이 인공지능 수준이 어디까지 발전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이제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왔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보통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웬만하면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100%는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100%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는데 웬만하면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실제로 제가 그 많이 경험을 해보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냥 뭐 제가 자료 찾아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이제 이게 저한테 이제 운이 좋은 건데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정말 많은 분야를 다 해봤거든요. AI 관련해가지고. 인공지능으로 할 수 있는, 왜냐면 그 회사의 성격 자체가 어느 한 분야에만 딱 집중하는 이런 성격이 아니라 이제 B2B로 주로 이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AI를 도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이런 일을 했었기 때문에 정말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던 것 같아요. 그 분야, AI의 모든 분야를 다 해봤고, 그래서 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되는지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봤는데 정말 하려고 맘만 먹으면은 웬만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이거는 확실하게 잘할 수 있는 분야는 보통 이제 인지라고 하는, 레코그니션이라고 하는 분야거든요. 이 레코그니션 분야는 기본적으로 그냥 사람으로 생각하면은 이제 눈으로 보고 뭐 귀로 듣고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촉각을 느낀다든가 뭐 미각을 느낀다든가 이런 그런 어떤 그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감각에 대한 분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는. 이제 그 분야 같은 경우는 웬만한 거는 사람보다 더 잘합니다. 네, 사람은 이제 태생적인 한계가 있죠. 반복적인 작업을 하면은 피로해진다든가. 그렇죠. 아니면은 뭐 짧은 시간에 뭐 엄청나게 많은 이미지를 본다든가 이런 거 못 하잖아요. 뭐 수천 장, 뭐 수만 장 이렇게 넘어가면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거 AI에 더 잘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제 그 정도까지는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조금 괄목할 만하게 성장했던 거는 이제 생성, 제너레이션 분야. 제너레이션 분야가 사실은 옛날에만 해도 이거는 나중에 AI가 나와도, 인공지능이 나와도 웬만하면 못할 거다. 창작, 사람의 이제 창의력, 상상력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기대도 하지 않았던 분야인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잘 되죠, 지금.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유명했던 생성 AI들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노블 AI라고 하는 그림 그려주는 AI고, 하나는 이제 챗GPT. 요즘 이거 핫하죠. 둘 다 이제 제너레이션에 해당하는 분야고, 하나는 이제 이미지 제너레이션이고, 그 다음에 이제 후자는 텍스트 제너레이션에 해당하는 분야죠. 그래서 그게 원래는 그 컴퓨터가 어떻게 사람의 창의력을 따라하겠어 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개랑 고양이 구분하는 레코그니션 같은 경우는 금방 어떻게든 이제 그 컴퓨터가 할 수 있어도 뭐 그림을 그린다든가 뭐 음악을 작곡한다든가 아니면 글을 쓴다든가 하는 이런 제너레이션 분야는 아마 영원히 못 따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게 마지막 사람의 최후의 보루가 아닐까 이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지금 그 부분은 많이 깨지고 있죠. 네. 그래서 말인데요. 앞서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이슈 말씀을 드렸는데 챗 GPT라고 하죠. 네. 그게 그러면은 현재 어느 정도 기술 수준까지 와 있는 거예요? 스스로 뭐 네.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이랑 소통을 할 수 있는다든지 네네네. 그런 식으로 뭔가 약간 좀 네. 비즈니스 분야에서 활용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저도 챗GPT를 최근에 좀 많이
써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쓰나 많이 지켜봤는데 꽤 흥미로워요. 일단은 저는 이제 이게 대화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챗GPT가. 네. 근데 본질적으로는 텍스트 제너레이션 기술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기존의 GPT-3가 이제 글을 그냥 쓰는, 그러니까 주제를 주면은 글을 쓰는 이런 방식이었던 거를 조금 개선해가지고 대화 형식으로 쓸 수 있게 만든 거거든요, 챗GPT는. 사실은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나왔던 GPT-3 기술의 연장이라고 보는 게 맞고. 그런데 이제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냐? 저는 이제 대화의 종류 중에서 스몰톡이라고 하는 일상적인 대화에 대해서는 이게 거의 사람하고 구분 안 되는 수준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제 챗GPT 기술에 도달한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대화라는 게 사실은 스몰톡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그 AI 산업에서 조금 더 밸류가 있으려고 하면은 사실 뭐가 돼야 되냐면 목적지향형 대화, 그 다음에 그 지식을 전달하는 대화, 지식을 설명하는 대화가 돼야 되죠. 그 중에서 일단 스몰톡은 굉장히 잘 되는 것 같고요. 오히려 사람보다 더 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뭐 예를 들면은 내가 뭐 어떤 영화의 어떤 배우 스타일로 말을 해줘라고 이렇게 하면은 그 스타일로 대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좋아하는 네네. 배우가 있다, 내가 좋아하는 뭐 연예인이 있다, 그러면 그 연예인 스타일로 대화를 만들어가지고 서비스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런 거는 엔터테인먼트사들이 굉장히 군침을 흘리고 있겠죠. 이런 것까지는 잘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가능성이 있는 게 이제 지식 전달하는 대화죠. 그러니까 이제 챗GPT한테 어떤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려하게 설명을 합니다. 전문가처럼 설명을 합니다. 이제 그런 분야는 저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남은 이 목적지향형 대화, 이런 거는 뭐냐면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은행 가서 은행원이랑 상담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러면은 내가 뭐 예를 들면 적금을 들러 갈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 뭐 단순히 조회하러 갈 수도 있고, 뭐 대출하러 갈 수도 있죠. 이제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뭔가 대화를 해야 돼. 혹은 뭐 우리가 패스트푸드에 가가지고 햄버거를 주문할 수 있죠. 이런 것도 목적지향형 대화죠. 이제 이런 거를 대체할 수 있겠느냐? 사실 이런 거를 대체를 해야지 실제로 많은 그 인력들을 대체할 수 있거든요.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관건이지 않나, 챗GPT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적 지향형 대화가 어떻게 본다면은 우리가 뭐 약간 AI 뭐 상담원이라고 해서 그것도 사실 네. 목적 지향형 대화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차피 이제 그 한정된 그런 뭐 범주 테두리 네. 안에서 이를테면 금융상품이면 금융상품, 네네. 아니면 버거킹에 가서 주문을 한다면 네네. 주문, 어차피 메뉴는 정해져 있고. 그렇죠. 근데 제가 얼핏 느끼기에는 그게 더 뭔가 AI 입장에서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고객들이 예상할 수 있는,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예상의 네. 범위를 어느 정도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더 쉬울 것 같은데 이게 네. 좀 가장 어려운 기술인가요? 그게 딜레마인 게, 그 자체가 더 어려운 기술이 아닌 걸로 여겨졌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챗봇들은 대부분 그런 뭐 주문을 한다든지 은행에서 상담한다든지 이런 쪽에 많이 만들어져 왔었거든요. 근데 그 기술 자체가 달라요.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보통 우리가 챗봇을 많이 접하면서 이 챗봇이 AI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거 약간 반만의 AI였던 애들이거든요. 걔네들은 대부분 어떤 식이었냐면은 그 고객이 발화한 거에 의도 파악하는 데만 거의 AI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대답은 그냥 원래 정해져 있는 그 의도가 딱 들어오면은 그 의도에 미리 정해져 있는 대답이 그냥 나가는 거죠. 룰 베이스로 네, 그냥 이런 방식이었어요. 이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런 주문을 한다든가 은행에서 상담한다든가 이런 거 만드는 거는 오히려 쉬웠다는 거죠. 딱 정해져 있으니까, 범주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면은 그때보다 지금이 더 좋은 기술이니까, 챗GPT가 더 발전된 기술이니까 그런 옛날 목적지향형 대화는 더 쉬운 거 아니야?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런 거는 결국에는 그 도메인 지식을 습득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예를 들면은 뭐 은행에서 금융 업무를 이 챗GPT한테 학습시켜가지고 어떤 특정 은행에 그 태스크를 상담을 할 수 있게 학습을 시키잖아요.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거를 이 A은행에서 학습시킨 거를 B은행에서 쓸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럼 B은행도 학습시키면 되지 않느냐? 학습시키면 되겠죠. 문제는 지금 이 챗GPT 같은 요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초거대 AI라고 하고, 이제 외국에서는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표현 요즘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 모델, 그러니까 기저 모델, 뭐 이런 표현 쓰고 있죠. 근데 얘네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엄청 크죠. 근데 한번 학습하는데 자원도 너무 많이 필요하고 데이터도 많이 필요하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그냥 의도가 뭐 100개다 아니면 뭐 1000개다 그러면 그 의도만 열심히 학습 데이터 만들어가지고 학습하면은 뭐 금방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수정하는 것도 쉬웠죠. 근데 지금 한번 학습하는데 너무 시간 오래 걸리고 자원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더 힘들어진 게 아닌가. 지금 이 방식으로. 그래서 이쪽은 관건이 결국에는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하나는 학습에 필요한 자원이 너무 싸지거나, 요거는 이제 그 GPU 같은 게, 혹은 이제 AI 전용 칩 같은 게, 지금 있는 거보다 뭐 예를 들면 100배 빠르게 나와. 100배 빠르고 싼 게 나온다. 예를 들면 그래가지고 그 자원이 너무 부담이 안 돼. 그래서 얼마든지 다시 학습할 수 있어. 이제 요런 쪽으로 기술의 브레이크스루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반대로 이 인공신경망 자체가 엄청 가벼워지거나 혹은 한 번 학습한 다음에 재학습하는 게 굉장히 빨라지고 가벼워지거나 이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약간 영화 스타일로 뭐 약간 일상적인 대화 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제 쉽게 구현이 네. 가능하다고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A 배우 스타일로 해달라라고 네. 하면은 그거 뭐 말투를 따라하는 건가요? 목소리를 따라하는 건가요? 지금 나와 있는 이 초고대 AI는 사실은 텍스트만 하는 애잖아요. 이게 목소리를 따라하는 거는 다른 영역이고 아예 그 음성 AI 쪽 다른 영역이고 지금 챗GPT 같은 경우는 그냥 텍스트만 그러니까 말투를 따라하는 거죠. 보면은 그 보통 얘네들을 어떻게 하냐면은 그 이 배우를 따라하게 만들려고 하면은 이 배우가 할 법한 그 스크립트 같은 거 혹은 이 배우가 실제로 그 연기했던 스크립트 같은 거를 이렇게 줘요. 이거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프롬프트 튜닝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요 샘플을 주고 요 샘플을 따라해봐라고 요렇게 그 주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요렇게 하면은 그냥 얘가 제 생각에는 이 배우의 대본 이런 것도 학습을 했을 가능성도 되게 높거든요. 왜냐면 여기에 이제 쓰인 데이터들이 그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엄청나게 방대한 텍스트를 다 긁어다가 학습을 한 거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말투나 이런 비슷한 대본들이 이미 봤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주면은 그 비슷하게 따라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대화를 이어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약간 AI가 질문도 하나요? 그런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지금 이제 그 대화를 이어나가다 보면은 예를 들면은 내가 뭐 예를 들면 이순신에 대해서 알려줘 막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애매하잖아요. 이순신에 뭘 물어보는 거야? 네가 뭐 나이를 물어보는 거야? 뭐 아니면은 뭐 이 사람이 뭐 어떤 전투를 했는지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정보가 부족할 때 다시 물어보는 이런 것들 가능해요. 지금 기술로 그런 거. 네. 그래서 되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거죠. 이게 되묻는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은 코드 고쳐달라고 이렇게 올리잖아요. 네네. 그럼 네가 이 코드에서 뭐 예를 들면 뭐 어느 부분에 대해서 네가 궁금해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되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 약간 파생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묻는 건 가능한데 네. 아직 AI가 창조적으로 뭔가 먼저 주제를 바꾼다든지 네. 일상적인 그런 대화 속에서 그런 건 아직 안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거는 사실 기획의 이슈인 것 같아요. 아. 그게 AI가 사실은 이게 이 챗GPT가 여전히 AI 석학들은 이거를 아주 잘 워킹하는 랭귀지 모델이다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이런 건 이제 GPT-3 나왔을 때 얀루쿤이라고 하는 이 인공지능 대가가 한 얘기인데 이 GPT-3 여전히 이거는 진짜 인간 지능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거는 그냥 예전보다 훨씬 더 잘 작동하는 언어 모델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언어 모델이라는 표현은 뭐냐면은 사용자의 언어 문장 같은 거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이해한 바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그 정보를 이제 텍스트로 생성하고 그러니까 이제 내추럴 랭귀지 언더스탠딩과 내추럴 랭귀지 제너레이션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언어 모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잘 작동하는 언어 모델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지능을 가져가지고 지능을 가진 지성체처럼 뭔가 능동적으로 뭔가 먼저 행동하고 이런 거 아니죠. 지금 얘는 그냥 어떤 텍스트가 들어가면 그 텍스트에 반응하는 거죠. 거기에 가서 봐야죠. 예. 지금까지 약간 현재 약간 뭐 경제라든지 증시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챗 GPT 관련 뭐 기술이라든지 현주소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최근에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대화형 챗봇 개발사 오픈 AI에 네. 1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그렇죠. 밝히면서 네. 지금 증시에서 엄청나게 이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부각을 네. 받고 있거든요. 근데 후속 그런 기사 플로우를 보면은 구글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뭐 네. 제대로 답변을 못 하고 있다, 네네네. 내부적으로 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러다가 네. 뭐 크롬 검색 엔진이 뭐 네네.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약간 팩트가 정확히 무엇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네네. 인공지능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무엇일까요? 네. 일단 저는 이 MS가 인공지능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통큰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이라고 봐요. 일단 긍정적인 면. 네. 긍정적인 면은 일단 이쪽 그 AI 산업에 계속 투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 특히 지금 같은 이런 불경기에 투자 들어오고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죠. 근데 실제로 그런 시그널 때문에 관련주들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오르고 있죠. 많이 올랐죠. 또 그것도 네. 저는 좋은 흐름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 한 가지 좀 우려되는 건 있어요. 근데 분명하게 우려되는 건 뭐냐면은 지금 국내 메이저 AI 플레이어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 미국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초거대 AI, 그 파운데이션 모델 요쪽에 너무 투자가 많이 몰리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투자하는 거 보면은 이제 그 국내에선 네이버나 SKT, KT, 카카오 이렇게 4사가 주로 이 초거대 AI 하거든요. LG도 있죠. 네, 죄송하네. 네, 이렇게 네. 그 우리나라 기업들도 대기업들 위주로 이 초거대 AI 중심으로 다 연구 투자하고 있거든요. 다른 쪽보다는. 외국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외국도 오픈 AI가 지금 앞서 나가고 있긴 하지만은 사실 구글이 뭐 긴장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자기들도 하거든요. 그렇죠. 원래 하고 있잖아요. 네, 자기들도 뭐 람다 이런 거 막 발표하면서 뭐 계속 그 사이즈 키우면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거기가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기도 많이 들어가죠. 실질적으로 걔네들은 하려고 하면은 서버 엄청 많이 사야 되고 데이터도 많이 모아야 되고 이러니까 그 다른 기존의 이제 그냥 레코그니션이나 제너레이션 같은 AI에 비해서 확실히 투자금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근데 그래도 좀 우려되는 게 좀 너무 시선이 거기만 쏠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초거대 AI 말고는 지금 AI 다른 쪽에 투자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좀 많이 이슈가 안 되고 있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저 한 가지 우려가 이게 나중에 이 기술이 굉장히 AI의 미래를 돌파해 나갈 줄 알았는데 그냥 뭐 이 정도 할 수 있는 애다 이렇게 딱 되잖아요. 나중에 그게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사람들이 실망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내가 이 초거대 AI가 뭔가 AI의 산업의 돌파구를 가져올 줄 알았는데 이게 막상 막상 보니까 별거 아니네 이렇게 되면은 그 순간 또 투자 시장 얼어붙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조금 그 AI 산업 투자의 다양성 측면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예를 들면은 지금 저는 또 많이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조 공정에 들어가는 스마트 팩토리 같은 거거든요. 제조 공정은 실제로 거기서 생산성이 예를 들면 1%만 향상돼도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엄청나게 비용 절감되는 거잖아요. AI를 도입해가지고 생산성을 요만큼 올릴 수 있는 공정 저는 되게 많다고 보거든요. 그게 오히려 더 네. 직관적이고 빨리 될 수가 있겠네요. 그게 실질적이죠. 그렇죠. 굉장히 실용적이죠.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제 내가 이병헌이랑 대화하는 것 같아 진짜. 예를 들면 이런 게 되게 신기할 수는 있죠. 그렇죠. 그게 그 사회적으로 봤을 때 파급 효과는 훨씬 크고 그러니까 이제 그 개미 투자자들도 막 이런 데 열광하고 투자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주가가 오르고 이런 효과는 있겠지만 근데 이제 그 가치를 얼마나 창출하느냐 측면에서 보면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로 이 대화하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거랑 이제 공장에서 예를 들면은 뭐 스마트폰 공정인데 여기에서 뭐 5%를 효율을 증가시켰어. 그러면 그거는 그만큼 비용 감소로 가져올 수 있는 직접적으로 비용 감소로 가져올 수 있는 거고 그게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 뭐 1억대다, 10억대다 이러면은 거기 곱하기 10억만큼의 밸류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런 쪽으로 좀 더 포커스 하는 게 좋지 않나 AI 기업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은 네. 결과적으로 지금 뭐 오픈 AI에 MS가 이제 100억 달러 이상 네. 투자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챗 GPT라는 그런 네. 관점에서 막 기술들이 몰리고 그다음에 증시에서 부각받는 종목들이 생기고 네. 그런 상황이긴 한데 사실상 아까 서두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뭔가 목적성을 이루는 대화 같은 경우에는 네. 아직까지는 기술의 진보가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쪽으로 너무나도 몰리는 게 약간 좀 인공지능 그 대표 입장에서는 회사 네. 대표 입장에서는 우려스럽다는 거고 네. 추가적으로 오히려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네. 이 제조 공정의 생산 효율을 높이는 관점에서 네. AI가 투입이 되면은 더 부가치가 네. 올라가는 게 손쉬워질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자, 아무튼 간에
최근에 그 해당 이슈로 인해서 국내에서도 이 AI 관련주 사실 몸집이 큰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맞아요. 코난 테크놀로지, 뭐 네. 오늘도 보니까 상한 가던데 셀바스 AI 그 다음에 전에 계셨던 회사인 마인즈랩, 네. 뭐 플리토 네. 이런 곳의 주가가 상당히 치솟고 있는데 궁금한 건 이런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 정말 이 인공지능 AI 기술이 탁월한 그런 회사가 어디냐? 네. 국내에서 어디라고 보십니까? 지금 사실은 이 언급한 AI 전문 회사들이 이 정도 사이즈니까 지금 아마 이 회사들이 언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 회사들은 본질적으로는 B2B 회사들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사실은 이 코난이나 뭐 셀바스, 뭐 마인즈레, 뭐 그다음에 뭐 술트룩스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회사들 사실은 다 그 자체적으로 초거대 AI 하는 회사들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하는 회사는 아니고 수혜주 뭐 보통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저는 이제 이 회사들이 뭘 하는지를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다 NLP를 하고 있죠. NLP도 하지만은 NLP 말고 예를 들면 음성인식 같은 거, 뭐 음성생성 혹은 이제 기업의 B2B로 하는 이런저런 것들을 다 하죠. B2B SI라고 하죠. 그런 성격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회사들이 어디가 제일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면 다 각자 그 고객들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대기업, 국내 이제 대기업들 고객들을 가지고 있고, 이게 여기서 이제 코난 같은 경우는 SKT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SKT가 또 초거대 AI를 꽤 잘하는 축에 속한단 말이에요, 국내에서. 그러니까 아마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은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초거대 AI를 직접적으로 개발하는 회사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직접적으로 이 코난이라고 하는 회사, 셀바스라고 하는 회사, 마인드랩이라고 하는 회사가 진짜 가지고 있는 기술이 뭐냐 이거를 조금 보고 투자를 결정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국내에서 진짜 내세울 만한 AI 기술 가진 회사 하나만 딱 꼽으라고 하면은 저는 네이버 꼽습니다. 네이버. 네. 저도 어쨌든 이쪽 업계에서 계속 일을 해오면서 어떤 기업이 얼마만큼의 AI 조직을 꾸리고 거기에 얼마나 좋은 인력들이 가 있고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죠. 그랬을 때 이제 그 연구 인력들의 그 역량이나 수나, 그 다음에 이게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거는 어디에 드러나냐면은 이제 그 해외에서 AI 리서치 랭킹이라는 거 만들거든요. 그런 거 발표하는 네. 기관, 조사 기관이 있어요. 그거를 어떤 기관이 맨날 조사해요. 보통 거기서 보는 거는 학회 활동을 주로 봐요. 네. 보통 이제 그 뉴립스라고 하는 게 제 1티어 학회고, 그 다음에 이제 ICML, CVPR이라고 하는 이제 그 비전 쪽에 유명 학회가 있죠. 요런 이제 그 메이저 학회들에서 그 채택된 논문 수 같은 거랑,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 AI 활동들을 종합해가지고 인덱스를 만듭니다. 근데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기업 기준으로는 국내에서는 네이버가 제일 상위권에 있죠. 삼성전자랑. 네.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카카오는 어느 정도예요? 카카오는 네. 그 랭킹에는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이게 약간 겉으로 보여지는 거는 약간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네. AI 분야에서는 기술 격차가 좀 네. 나는 걸로 판명이 되는군요. 연구 조직 크기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이버랑 카카오는 연구 조직 차이가 2배 이상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 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향후 네. 약간 그 비즈니스 약간 보여지는 측면에서는 네. 어느 쪽으로 좀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네이버는 이 초거대 AI라는 거를 활용하기 제일 좋은 토양이라고 봐요. 왜냐면 자체적으로 검색 서비스 있잖아요. 플랫폼 서비스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초거대 AI가 지금 약간 스몰톡이나 아니면은 예를 들면 역사 같은 거, 지식, 그것도 확정된 지식만 가능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새로운 정보를 계속 습득하는 거에 약점이 있어요. 학습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금 챗GPT 같은 경우는 2021년도까지의 그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했다, 이렇게 그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 2022년 후에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하는 거 이런 거 물어보면은 대답 못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학습한 거는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전쟁하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약점이 있으니까 활용에 제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이버는 검색 엔진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쓸모가 많다고 보거든요. 그냥 기본적으로 그런 그 확정된 사실에 대한 지식에 대한 검색을 할 때 도움이 되겠죠. 자기네 검색 서비스 붙이면 돼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체로 뭐 돈을 어디서 벌지 못하더라도 자기네 서비스를 강화해가지고 자기네 서비스에 좀 더 유저들을 락인하는 효과만 가져와도 그걸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보죠. 그거 비슷한 게 이제 구글이겠죠. 그래서 이제 구글도 저는 그 뭐 왜
코드 레드를 왜 발령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코드 레드가 정확히 뭐예요? 코드 레드가? 그 비상 걸었잖아요. 비상? 네. 그래가지고 야 이거 우리 큰일 났다. 우리 검색 엔진 뺏기겠다 이러면서 이제 비상 걸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자기네들이 개발해가지고 붙이면 될 것 같은데 그 붙이는 것도 자기들이 제일 잘하겠죠. 왜냐면은 오픈AI라고 하는 이 회사가 아니죠. 여기는 비영리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영위하는 비즈니스가 원래 있는 기관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이거를 잘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누군가 써주기를 바라는 이제 물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여기 상당히 여기 락인이 돼 있긴 하죠. 그렇지만은 전 세계 사람들 제일 많은 검색 엔진 구글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사용자 제일 많은 게 구글이니까 구글이 자기네 거에다가 요거 붙여가지고 서비스 만들면 제일 유리하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AI는 지금 보면은 저는 어디가 더 기술이 좋으냐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AI 어디다 활용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그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훨씬 유리하다고 보거든요. SKT도 유리하죠. 왜냐? 자기들 그 통신사니까 이제 스마트폰 자기네 가입자 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스피커 있죠. 인공지능 스피커의 대화 모델에다가 넣으면 되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직접적으로 돈을 못 벌어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비슷하게 뭐 공장 같은 거 가지고 있는 회사들도 제조업하는 자체적으로 공장 가지고 있는 회사들도 그거 AI 도입하면은 자기네들 비용 줄일 수 있잖아요, 직접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렇게 AI 기술 전문 기업도 좋지만은 그 AI 기술을 잘 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기존의 다른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이 좀 더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AI 네.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술 네. 기반 기업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 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네. 자기 비즈니스에 추가적으로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밭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 그렇죠. 사실 후자 쪽을 투자 관점에서는 좀 잘 봐야 된다. 저는 그런 그렇게 봅니다. 말씀인 네. 것 같고 자 그런 차원에서 사실 국내에서 이 AI 관련주라든지 뭐 관련 산업이라든지 찾다 보면은 글로벌 시장과 비교해 봐서는 상당히 작잖아요. 네. 만약에 전 세계 영역으로 시야를 넓혀서 해외 기업까지 본다면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가장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또 다시 AI 리서치 랭킹을 또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 거기에서 보면은 되게 재밌어요. 제가 뭐 가능하면은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뭐 자료 화면을 뭐 깔아주셔도 좋을 것 같긴 한데 네네. 거기 그 글로벌 리서치 랭킹 보면은 맨 위에 하나가 삐져나와 있어요. 그게 구글이에요. 아 구글. 네. 근데 그게 1위랑 2위랑 격차가 많이 나나요? 그러면? 1위랑 네. 2, 3, 4, 5위 합친 거랑 비교했을 때 1위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구글이 그 밑에 보면은 이제 2위 그룹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다음에 IBM, 페이스북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순서는 틀렸을 수 있어요. 네네. 근데 아무튼 2, 3, 4, 5위 그룹 이렇게 4개를 합치잖아요. 그래도 구글이 더 커요. 랭킹이. 참고로 거기 이제 30위까지만 랭킹 매기는데 10위에 삼성전자 들어가 있고 20몇에 네이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제가 삼성전자나 네이버가 AI 제일 잘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그런 얘기인 거죠.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그 약간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기를 구글이 이렇게 혼자 이렇게 많이 삐져나와 있는 거죠? 뭐 일단은 그 뉴립스라고 하는 학회가 이제 그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거기다 논문 내고 싶어 하는 학회거든요. 그 뉴립스가 보면은 거기에 절반 이상이 미국 논문인데 그 미국 논문의 절반이 구글 건가? 막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네. 어차피 그 기업 내에서 그 AI 네. 관련돼서 얼마나 그 많은 네. 인력이 배치가 되어 있고 네. 많이 투자를 하느냐 네. 그게 이제 거기에 반영이 되는 거겠네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완벽하게 좋은 랭킹이라고 보진 않아요. 어쨌든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그 AI 기술로 얼마나 돈을 잘 버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이 AI가 직접적으로 돈을 버는 서비스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봐야 되죠. AI 기술력을 볼 수 있는 지표인데 그 논문이 많다는 그거는 이제 뭐냐면은 그 원인이 뭐냐. 연구 조직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구글은 자체적으로 이제 그 AI를 검색이나 이런데 자기네 서비스에 적용하기 위해서 하는 AI 조직도 있지만, 되게 이제 미래를 보고 연구 조직도 많이 세팅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AI 연구하는 조직, 그 다음에 이제 한 5년 정도 앞을 내다보고 연구하는 조직, 이게 이제 딥마인드거든요. 자기네 사원이 그렇게 돼 있대요. 자기네 그 조직의 미션이
이제 5년 후에 상용화를 타겟으로 연구를 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한대요. 딥마인드가. 구글 자회사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강화학습 같은 거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지금 아직 그 AI 분야에서 조금 잘 안 되고 있는 부분. 앞으로가 더 유망한 그런 기술 이런 거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구글에는 그 구글 브레인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는데 여기 꽁꽁 숨겨져 있는 조직이에요. 왜냐, 여기는 그 미션이 30년 후를 내다보는 거예요. 10년도 아니고 30년 네, 후에요. 30년 후에 상용화할 수 있는 기술 정도를 타겟으로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무슨 연구를 하는지는 그 사실은 잘 몰라요. 밝혀진 바가 없겠네요. 외부로 밝혀지니까 자기들이 공개하는 것만 알 수 있죠. 근데 자기들이 공개하는 것만 봐도 지금 여기는 어떤 연구를 하고 있냐면은 지금 이 초거대 AI, 이 챗GPT, 그 다음에 이제 GPT-4가 나올 거예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는 이유가 있죠. 그렇죠. GPT-4는 지금 GPT-3보다 한 1100 나오랬나 진짜 엄청 크게 만들어야 되고, 지금도 사실 이거 너무 커가지고 뭐 한 번 학습하고 이거 운영비가 많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제 투자 많이 돼야 되겠죠. 근데 오픈 AI는 그냥 한결같이 그 사이즈 키우는 걸로 가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사이즈 키우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구글은 정확하게 그런 방향 연구를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공개한 자료를 놓고만 봐도. 그러니까 사실 그 공개했다는 거는 자기들이 이미 어느 정도는 이제 이거는 어느 정도 확정됐다, 요거는 공개해도 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공개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과가 어느 정도 나왔으니까 네. 공개했겠죠. 그러니까 이거 어느 정도 이거는 거의 그 가능성이 높은 미래다라고 했기 때문에 공개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만 봐도 이제 이 구글 브레인 같은 경우는 이 그냥 사이즈만 키우는 인공지능을 조금 넘어선 차세대 그 인공신경망 아키텍처 이런 걸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반도체 설계라든지 뭐 MPU라고 하더라고요. 네. 신경망 프로세서 유닛이라고 해서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알고리즘 이런 거 훨씬 잘 짜가지고 네. 저전력 소모라든지 네. 그런 훨씬 효율적인 방법으로 학습을 네. 하고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 방금 지적하신 그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구글의 또 장점 하나가 자체적으로 그 칩을 설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구글이 미래의 아키텍처라고 하는 거는 그 지금 이제 나와 있는 이 딥러닝, 이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죠. 심층 인공신경망의 구조를 조금 이제 그 개선한, 그러니까 차세대, 그러니까 사람의 뇌를 지금 모방해 가고 있잖아요. 지금 인공신경망이.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인공신경망이 지금 사람의 뇌를 완벽하게 모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지금 인공지능이 조금 한계로 다가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좀 더 극복해가지고 좀 더 사람의 뇌를 닮은 차세대 인공신경망을 지금 설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나오면은 그거를 여전히 그 엔비디아 GPU 가지고 돌릴 거냐? 구글은 아니라는 거죠. 구글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최적화된 칩을 설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지 않나. 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엔비디아 얘기가 나와서 네. 질문을 드려보면은 최근에 그 챗GPT 이것 때문에 이제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네. 이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다 보니까 네. 월가에서 뭐 정확한 기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엔비디아를 탑픽으로 제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거는 뭐 때문에 이제 엔비디아가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이게 엔비디아는 솔직히 뭐 엔비디아 주가가 지금 높은지 낮은지 저는 이제 그런 쪽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건 잘 모르겠지만 지금으로만 딱 한정 짓잖아요. 지금 AI 산업으로만 한정 지으면은 엔비디아 의존도가 너무 높죠. 90% 이상 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없이 인공지능을 개발할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 손을 꼽아요. 그러니까 구글 같이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칩 개발할 수 있는 회사, 그렇죠. 혹은 테슬라처럼 우리는 자율주행의 인공지능 쓸 거잖아. 맞아. 그러면서 그 자율주행에 완전 특화된 칩 설계할 수 있는 회사. 혹은 이제 애플처럼 자기네들이 디바이스를 만드니까 아예 자기 디바이스에 들어갈 칩을 만드는 김에 뭐 뉴럴칩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몇 개 안 되죠? 그 칩을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회사 몇 개 안 되잖아요. 오픈 AI만 해도 그 엔비디아 그 A100, DGX A100이라고 하는 그게 한 대에 3억이 넘는 서버인데, 거기에 이제 A100이라고 하는 GPU 카드가 8개씩 들어가 있고, 근데 그거를 이제 수백 대를 연결해가지고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인프라가 엄청 들죠. 근데 그 같은 하드웨어로 만약에 GPT-4를 해야 된다. 그럼 단순 계산으로만 봐도 그 하드웨어가 1000배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이게 1000개가 더 들어간다. 돈이 네, 물론 이제 엔비디아 지금 차세대 GPU가 나왔죠. H100 공개가 됐죠. 아직
릴리즈는 안 된 것 같지만 그러면 그 DGX H100은 DGX A100보다 몇 배는 빠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1000배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최소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서버의 100배 정도는 있어야지 뭔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 의존도는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제 미래에도 높을 거냐? 그거는 사실은 사람들이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 AI 전용 칩들에 조금 더 눈을 많이 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뉴로몰픽 칩이라든가 아니면은 저는 또 그 기대를 걸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의 이제 PIM이라고 하는 기술인데 이제 그게 뉴럴 네트워크를 그러니까 인공신경망을 돌리는 데는 조금 더 최적화돼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특징이 이제 기존에 왜 인텔이 지금 힘을 못 쓰냐? 이제 CPU가 계산하는 방식이랑 GPU 계산하는 방식이랑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CPU는 그 복잡한 공식을 빨리 계산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복잡한 공식을 순서대로 빨리 계산하는 거 특화돼 있죠. 근데 이제 인공지능은 이게 옆으로 넓다고 보면 되죠. 이제 그 단순한 계산을 한 번에 많이 해야 되는 이런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GPU가 떴던 건데 그 GPU조차도 조금 범용성을 챙기기 위해서 이게 뭐 인공지능에만 쓰는 거 아니잖아요. 게임 연산에도 쓰고 그래픽 작업에도 그렇죠. 쓰고 이렇게. 그러니까 범용성이 높은 대신에 인공지능에만 특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공지능 연산에만 더 특화시킨 칩들을 이제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구글 같은 경우 이제 TPU라는 거 만들었고. 이제 근데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은 얘가 그 한 번에 데이터 처리해야 되는 양이 엄청 커요. 그러니까 램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램을 엄청 많이 쓰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러면은 지금 이제 GPU 연산 장치가 있고 램이 있잖아요. 이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병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연산 자체는 엄청 빨리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램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연산을 한 다음에 다시 램한테 돌려주고 다시 또 가져오고 이게 병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삼성전자는 야 그러면은 그냥 간단한 계산을 우리 메모리에서 해버리면 되지 않아? 이제 이런 거. 그래서 아예 계산을 아예 해가지고 넘겨주면 빠르잖아. 이제 이런 거죠. 여기 메모리에 올라가 있잖아요. 데이터가. 네네. 다 올라가 있는 거를 계산을 간단한 계산이니까 덧셈이랑 곱셈만 잘하면 되잖아. 그래가지고 덧셈하고 곱셈만 해가지고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좀 더 밸류업을 하지 않을까. 그 가뜩이나 지금 초거대 AI 막 이러면서 커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래서 저는 이게 운명 공동체인 것 같아요. 이 GPT 같은 네네. 초거대 AI가 이게 이제 그 뭔가 성과를 만들어내고 진짜 상용화돼가지고 가치를 만들어내느냐랑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차세대 칩으로 밀고 있는 그런 PIM 같은 이제 차세대 기술 혹은 이제 뉴럴몰픽 칩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칩들 AI 전용 칩들이 같이 묶여 있는 것 같아요. 얘가 뭔가 사업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면 산업에서 가치를 만들어내면은 얘도 같이 수요가 엄청 늘어나겠죠. 반대로 얘가 또 잘 돼야 얘가 뭔가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막 100배 이렇게 빠르게 만들어줘야지 가볍게 만들어줘야지 얘도 이제 GPT-3를 넘어서서 GPT-4 같은 거 도전해 볼 수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제 네. 하드웨어랑 그런 네. 소프트웨어 기술이 같이 발전해야 네. 된다. 그런 네. 말씀이신 것 같고 사실 엔비디아 GPU가 이제 범용성 측면에서는 좋긴 네. 한데 최적화된 그런 반도체 칩은 아니란 말이죠. 네. 그래서 약간 자기가 엄청난 그런 유저라든지 아니면 뭐 디바이스 그런 뭐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대 회사들 같은 경우에 자체적으로 설계하는 그런 네. 흐름으로 가고 그렇죠. 있다. 뭐 그렇게 이제 보면 되겠고 사실 그렇다고 해서 뭐 모든 기업들이 다 자체 AI를 설계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완전히 빅테크 기업들, 네. 사이즈 큰 기업들만 네. 설계를 할 거고 나머지 어차피 약간 좀 작은 기업들 상대적으로 그런 기업들은 엔비디아의 GPU를 쓸 가능성이 앞으로 높겠네요. 높은 게 아니라 저는 그게 거의 확실하다고 봐요. 음.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자기만의 영역을 무조건 가질 거예요. 왜냐면 제가 하는 분야만 해도 저희 회사는 이제 영상 분야 하거든요. 네. 영상만 해도 지금 나와 있는 다른 데이터들에 비해서 되게 자원 많이 먹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GPU면 충분해요. 그 이상이 필요 없어요. 서버도 여러 대도 필요하지도 않아요. 그냥 서버 한 대, GPU 한 장으로 충분합니다. 대부분 지금 주목을 받는 게 초거대 AI라서 그렇지 대부분의 AI 태스크, 레코그니션이나 제네레이션이나 상관없이 대부분의 AI 태스크 하는 데는 그냥 엔비디아가 만든 최신 GPU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네. 그걸 통해서 그 말씀하신 리코그나이제이션, 인식하는 분야 같은 충분히 웬만한 제네레이션 영역을 다 커버가 가능하다. 그렇죠. 네. 웬만한 건 다 커버 가능하기 때문에
여전히 엔비디아가 저는 AI 산업에선 주류를 차지할 거라고 봐요. 왜냐면은 그 엔비디아 GPU가 주는 소프트웨어적인 편의성을 그걸 아무도 거스를 수가 없어요. 이게 없으면은 학습 한번 하고 그거를 이제 서비스 하는 게 너무 번거로워집니다. 안 돌아가요. 거의 돌아가는 게 없다고 보면 돼요. 약간 양쪽 사이드 같이 성장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전 그래서 산업이 어떻게 발전하느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이 초거대 AI 트렌드보다 제조 쪽이나 아니면은 뭐 금융 쪽이나 혹은 뭐 시큐리티 쪽이나 이런데 AI 그 노동 집약적인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분야들이 있어요. 뭐 상담 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많이 그 AI가 도입이 돼 있죠. 그 다음으로 이제 도입될 만한 게 이제 CCTV 관제하는 쪽, 노동 집약적이죠. 네네. 네, 그 다음에 뭐 사실 찾아보면 많거든요. 공장에서도 그 지금 AI 쪽에서 굉장히 그 좋은 사례를 남긴 게 그 비전 검사 데스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수아랩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그 미국의 그 코그니토라는 회사에 인수가 됐죠. 3천억이 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거기가 했던 게 그 공장에서 이제 눈으로 보고 불량 판별하는 이 태스크 하는 회사였거든요. 요런 게 사실 노동 집약적이고 사실 사람이 하기 별로 안 좋은 태스크예요. 하다 보면 이거 필연적으로 약간 피로감이 쌓일 수밖에 없잖아요. 눈 아프잖아요. 그렇죠. 눈 아프잖아요. 언제 이거 계속 보고 있냐는 거죠. 속도도 느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정확도도 솔직히 그 AI 못 따라간다고 생각하고 반복적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이 산업이 커지면은 그쪽의 산업이 더 커진다. 이제 이러면은 엔비디아가 할 일이 많아진다. 네, 그런 전통 산업, 제조업이나 금융업이나 뭐 보안, 관제 뭐 이런 전통 산업 쪽에 AI가 많이 들어가면은 그쪽에 AI 사례들이 많아지면은 이제 엔비디아가 훨씬 유리하다. 근데 이제 이 GPT-4가 했는데 이게 진짜 뭐 정말 사람 같아. 정말 다 할 수 있어. 그리고 뭐 아까 학습이 되게 어렵다. 연산 자원을 너무 많이 쓴다라고 했지만 그쪽에 뭐 브레이크스루가 생겨. 그래가지고 그런 진짜 사람 같은 AI를 만드는 게 산업이 커진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다를 수 있죠. 갑자기 이제 뭐 삼성전자 뭐 이런 그 PIM 같은 게 뭐 엄청나게 각광받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산업과 연계돼서 성장할 수 있는 그쪽 네. 분야에서 그렇죠. AI가 사실 그런 쓰이는 데 있어서 진입장벽이 더 낮을 수도 있잖아요. 네. 뭐 영상 판별하는 거나 이제 그런 그렇죠, 것들에 그렇죠. 있어서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들은 게 있는데 뭐 우리나라 증시에 상장되어 있기도 하고 뭐 네. 무닛이라는 그런 인공지능 그런 네. 관련해서 뭐 질병을 판별한다든지 네네. 약간 그런 것도 많이 좀 커진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의료 헬스케어 분야에서 AI의 그런 적용 가능성, 네. 성장성 어떻게 보세요? 헬스케어는 그 특히 의료 AI는 저는 되게 좋은 사례라고 보는 게 저는 보통 AI를 도입하기 좋은 분야를 두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반복적인 작업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기에는 너무 반복적이야. 그리고 난이도는 낮아. 이런 거,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 이런 거는 AI로 하기 좋다, 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전문성이 너무 많이 필요한, 그러니까 숙련하는데 시간과 자원이 너무 많이 필요한 분야도 AI로 하기 좋다. 그게 대표적인 게 좀 의료인 것 같거든요. 그 의료에서 보면은 그 의사들이 하는 일들 중에서도 조금 타임 컨슈밍한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대표적인 게 막 차트 보고 이렇게 막 찾아내야 되는 거 이런 거 있죠. 맞아요. 네. 그게 이제 막 그 눈 빠지게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 보는 의사마다 너무 천차만별인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진짜 삶에서 느끼는 게 네. 병원 가면 다 다르잖아요. 네. 얘기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이게 숙련이 되게 많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30년 동안 이 분야에 숙련된 전문가, 예를 들면 삼성병원의 의사랑 뭐 아산병원의 의사 이런 사람들이랑 이제 그 지방에 있는 병원의 의사들이랑 이 수준 차이가 나면은 이게 문제가 돼요. 왜냐면은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진단받으면은 이 놓치면은 이게 되게 크리티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저는 AI로 도입하면은 굉장히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진단만 내려주면 그 다음에 이게 어려운 병이면은 그 실력 있는 의사를 찾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아예 진단이 안 내려지면 이거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이 몸이 하나인데 아산병원에 있는 삼성병원에 있는 그 최고 권위자가 이거 맨날 차트만 볼 수 없잖아요. CT만 막 들여다보고 막 이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건 물리적인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
가급적이면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숙련도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실력 있는 의사들이 진단을 내려놓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면은 AI가 100% 거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꽤 근접한 수준까지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만 해줘도 저는 굉장히 밸류업을하다고 봅니다. 앞서 전통 제조업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최근에 뭐 스마트 팩토리, 네. 삼성전자도 작년에 이제 2030년까지 100% 무입 공장 도입을 하겠다. 네.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지금 증시에서 약간 자동화 기기, 로봇 관련주들이 네. 상당히 좀 AI와 함께 부각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럼 둘이 약간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공정 같은 경우는 그 AI는 소프트웨어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AI 하면은 이미지가 이렇게 막 로봇 막 이런 거 생각하는데 사실은 로봇 분야랑 AI 분야는 상호 보완적이지만 다른 분야거든요. AI는 소프트웨어죠. 로봇은 하드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이제 뭐 지향하는 게 나중에는 합쳐져가지고 뭐 사람 같은 하드웨어, 그 다음에 사람 같은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그 로봇이 나오면 좋겠지만 지금 따로따로 발전하고 있죠. 이게 뭐 AI가 소프트웨어적으로만 쓰이기도 하지만은 그런 공장 같은 데서는 또 하드웨어랑 같이 엮여가지고 쓰이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이제 같이 발전할 거고, 솔직히 말하면은 로봇이랑 AI를 지금 아직 둘 다 잘하는 회사는 많진 않은 것 같고, 제가 솔직히 찾아봤을 때는 보통 이제 여기 그 AI 관련주라고 대표적인 주 한 대부분 다 소프트웨어. 그렇죠, 맞아요. 네. 다 소프트웨어 잘하는 회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요즘 수혜받는 로봇주들은 또 하드웨어만 잘해요. 또.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한번 그거를 융합을 하긴 해야 되지 않나. 근데 그 융합이 되는 거는 그냥 내가 융합해야지라고 해가지고 억지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유즈 케이스가 나와야 돼요. 그 유즈 케이스가 나오려면은 그런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이 실제로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자동화랑 사실 AI랑 조금 다르거든요. 자동화는 AI가 없이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냥 규칙을 잘 만들어 놓으면 돼요. 맞아요. 로봇이 여기 이렇게 움직였다가 여기서 다시 들어 올린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옮긴다. 이거 자동화거든요. 근데 그거랑 이게 예를 들면 내가 다품종 소량 생산해야 돼. 뭐 그러면은 이게 매번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죠. 그렇죠. 네네. 로봇이 조금씩. 그럴 때는 사람이 눈으로 보고 하는 게 빠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로봇에 눈을 달아가지고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여기 이제 오는 그 제품에 따라서 행동을 달리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이제 AI로 해야 되거든요. 룰 베이스로 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조금씩 베리에이션에 대응하는 거 이런 거는 룰 베이스로 하기 힘드니까 이제 AI로 대응해야 되겠죠. 불량에 대응하는 거 이런 것도 당연히 AI로 해야 될 거고. 예를 들면 컨베이어 벨트 이렇게 쭉 실려 오는데 얘가 그 위치가 조금씩 어긋날 수 있잖아요. 아니면은 뭐 이게 그 스마트폰처럼 정형화된 기기가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음식 같은 거야. 그러면 크기가 조금씩 다를 수 있죠. 모양이 조금씩 다를 수 있죠. 네. 근데 그래도 다 대응을 하려고 하면은 그건 이제 그 사람 눈처럼 카메라 달아서 대응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그런 로봇을 개발할 때 이제 소프트웨어 합쳐야 되고 그런 거를 그 기업이 좀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 우리는 이런 공장 로봇을 만들 거야. AI가 도입돼서 그렇게 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 거야 라고 처음부터 목표를 정해줘야 그러면 거기서 이런 거 만들겠다고 하니까 그런 관련 산업들이 생기겠죠? 관련 기업들도 생기겠죠? 이렇게 되지 않을까? 네, 그 유스 케이스 말씀하시니까 딱 하나 좀 그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랑 같이 네. 개발하고 있는 상징적인 회사가 생각이 났는데 네. 테슬라요, 테슬라. 테슬라, 그렇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 지금 AI 데이터에서 네. 뭐 작년에 이제 뭐 휴먼 AI 네네네. 출시했는데 물론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비해서 너무 허접하다라는 네네네. 혹평을 받긴 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한 거를 어차피 이제 그 로봇에 심어서 네. 결과적으로는 그 AI 로봇을 만든다라고 이제 천명을 했잖아요. 테슬라는 어떻게 보세요? 테슬라는 저는 그 버티컬의 끝판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구글 한쪽에 이제 구글이 AI 그 자체로 연구를 잘하고 있다고 보면은 이제 특정한 산업에 포커스해서 그 산업에서 AI를 쭉 끌고 오는 이거 버티컬 형태로 이렇게 끌고 오는 걸 제일 잘하는 회사가 테슬라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자율주행 쪽에서는 테슬라는 그 AI 소프트웨어 데이터도 자기네가 수집하죠. 네. 거기에 들어가는 AI 소프트웨어 자기네가 만들죠. 그 다음에 거기에 특화해가지고 칩까지 자기네가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그거를 테슬라 그 자율주행차 OS에 그 융합하는 것도 자기네가 하죠. 그러니까 자기네가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하기 때문에 더 잘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만큼 자율주행을 잘할 수 있는 회사는 당분간 나오기 힘들 거라고 봐요. 그런 이유로. 데이터부터
칩까지 다 하니까. 로봇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멋있긴 하죠. 정말 사람처럼 움직이잖아요. 네, 막 파쿠르 같은 거 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네. 계단 잘 오르고. 맞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덤블링 잘 하고. 덤블링도 잘하죠. 그러니까 이제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지금 당장 더 좋아 보이죠. 그러니까 그의 반면에 이제 테슬라가 이번에 공개한 로봇이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조금 이제 잘 걷지도 못하고. 네, 허접해져. 네. 근데 이제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 게 그 AI 로봇이 해야 되는 일이 그 꼭 잘 걷고 잘 뛰는 것만 있냐. 사실은 저는 그건 잘 모르겠거든요. 왜냐면 산업 현장에서 로봇이 뭔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 로봇이 해야 되는 거 더 잘해야 되는 건 사실은 잘 걷고 잘 뛰는 게 아니라 눈으로 잘 보고 손으로 잘 짚고 판단하고 이게 훨씬 중요할 거거든요. 그렇죠. 네, 내가 이거를 지금 여기다 집어가지고 여기다 옮겨야 되는 거냐? 아니면 이걸 내가 이렇게 집어가지고 손님한테 줘야 되는 거냐? 내가 이렇게 가가지고 어떤 자리에도 줘야 되는 거냐? 예를 들면은 서빙 로봇을 만든다고 하면 서빙 로봇이 꼭 걸어야 돼요? 그럴 필요 없죠, 사실. 그럴 필요 없죠. 서빙만 잘하면 되죠. 그냥 바퀴 달아도 되거든요? 요즘 뭐 보면은 네. 그 웬만한 레스토랑 가면 서빙 로봇 그렇죠. 가는데 바퀴 달아서 잘 가죠. 바퀴 다니는 게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요리 로봇을 만들어야 돼. 요리 로봇이 다리가 필요해요? 다리 필요 없거든요. 오히려 그럼 요리 로봇은 뭘 잘해야 되냐? 제가 봤을 때는 눈으로 보고 잘 썰고 잘 볶고 이런 거는 대부분 근데 요리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많죠. 그거를 룰 베이스로 만들기 힘든 이유거든요. 그게. 그렇죠. 못 만들죠. 네, 사실. 너무 다양하니까. 근데 그거 다양한 걸 하려고 그러면은 뭘 잘해야 되냐? 결국에는 그 소프트웨어가 훨씬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너럴하게 좀 더 그 다양한 거를 학습할 수 있는 그 신경망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눈으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이 눈 시각지능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동작지능 이 크기에 따라서 예를 들면 당근 써는 게 그냥 당근 크기가 다 똑같으면 괜찮은데 당근이 뭐 예를 들면 10cm짜리가 있고 15cm짜리가 있고 그럼 그때 그러면은 이거를 똑같이 썰 거냐는 거죠. 그 룰베이스를 못 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테슬라가 더 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보다 오히려. 또 궁금한 게 테슬라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 논란이 많잖아요. 네. 뭐 며칠 전에 나온 기사 보면은 예전에 막 테슬라 그 풀 서비스 네. FSD 같은 경우에 좀 보시면은 막 이렇게 가면서 막 인식하는 그런 네네. 카메라 인식하는 그런 장면이 사실상 뭐 거짓말이었다. 뭐 내부 직원의 뭐 폭로도 나오고 막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사실 그래서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을 기존의 그런 완성차 업체, 뭐 딴 데도 다 지금 자율주행 레벨 3 다 개발했다고 네. 하잖아요. 비교하면 한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저는 그 레코그니션이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인식하는 기술은 네. 누구나 비슷하다. 네. 그게 저는 그 인식하는 화면 그게 데모겠죠. 당연히 데모일 텐데. 그러니까 실제로 워킹하는 거는 그거랑 다를 수 있죠.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어차피 기계는 데이터만 들어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눈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 막 뭐 상자 이렇게 막 뜨고 막 이러고 뭐 거기에 막 뜨고 이런 게 중요하겠지만 사실 기계는 그 상자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가 들어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내가 내 위치로부터 몇 미터 앞에 어떤 방향에 어떤 위치에 어떤 오브젝트가 있다 이거 인식만 잘하면 되거든요. 그거 인식하는 거는 다 해요. 테슬라만 잘하는 거 아니고 그거는 지금 자율주행 쪽을 하는 회사들은 웬만큼 다 합니다. 그 어려운 기술이 아니에요. 그거는 데이터만 충분히 있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하긴 약간 그런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 네. 카메라라든지 아니면 레이더, 라이다 네네. 만든 업체는 따로 있잖아요. 네. 어차피 그 업체들 거 쓰는 거니까 비슷하겠네요. 그거 인식하는 거는. 그게 뭐 솔직히 그리고 카메라가 엄청 중요하지도 않아요. 카메라나 라이다가 엄청 중요하지도 않고 데이터가 훨씬 중요해요. 그 데이터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테슬라라서 테슬라가 제일 잘하는 것 뿐이에요. 왜냐면 자기네들은 그 테슬라 차량에 그 카메라들을 옛날부터 달아왔고 자율주행 기능이 없을 때부터 달아서 계속 굴렸죠. 전 세계에서 돌아다니죠. 그리고 테슬라가 또 장점이 뭐냐? 데이터 다 모으죠. 그렇죠, 맞아요. 네. 보통 이제 이게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예를 들면 완성차 업체가 현대차나 뭐 벤츠나 이런 데가 이제 그 자율주행 기술을 다른 데 걸 쓰잖아요. 그러면은 데이터가 안 모이거든요. 예를 들면 완성된 자율주행 모듈을 쓴다. 그거는 저는 되게 부정적이에요. 자기네가 해야 돼요. 적어도 데이터는 자기네가 무조건 계속 모아야 돼요. 안 그렇죠. 그러면 발전이 없어요. 맞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테슬라는 잘하죠. 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도 테슬라가 지금도 보면은 그 자율주행 수집되는 영상에서 그 영상 계속 들여다보면서
그 수정하는 레이블링 다시 박스 치고 거기다가 레이블링 달고 이런 작업을 계속해요. 데이터 계속 모으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저는 더 큰 문제는 그 레코그니션 잘하는데 네네. 디시전 메이킹 쪽에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 아까 챗봇이랑 비슷해요. 얘가 인식은 했잖아요. 그렇죠. 그 인식해서 그 다음은 뭐 해야 돼요? 행동해야죠. 행동하기 전에 하는 게 뭐예요? 디시전 메이킹이죠. 브레이크를 밟을까? 그렇죠. 엑셀을 밟을까? 판단 제일 중요하죠. 핸들을 꺾을까? 그건 룰 베이스란 말이에요. 그거는 지금 어떤 자율주행이든 뭐 자율주행이 아니라 뭐 드라이빙 어시스턴트든 뭐 스마트 크루즈든 다 룰 베이스예요. 그러면은 사실상 완벽한 네. 자율주행이 나오기 위해서는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리겠네요. 그거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근데 사실 네. 똑같은 위험한 상황이라도 네네. 여기서 밟는지 꺾는지 네.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케이스의 네. 케이스인데. 네, 그렇죠. 근데 제 생각에는 있잖아요. 그런 날이 안 와도, 그러니까 사람처럼 그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이런 디시전 메이킹을 할 수 있는 AI가 안 나와도 나중에 이제 예를 들면 대부분의 차량이 다 그 FSD를 쓴다. 혹은 뭐 스마트 크루즈나 뭐 이런 네네. 뭐 예를 들면 한 3단계나 4단계 정도의 자율주행을 대부분의 차가 쓴다. 혹은 이제 그거를 법적으로 강제를 한다. 이제 시내 들어오면 무조건 자율주행을 하게 한다. 이러면 저는 오히려 또 문제가 안 될 것 같거든요. 왜냐면 다 예측 가능하잖아요. 서로 모든 차의 행동이 모든 다 예측 차들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러면 또 문제가 안 될 것 같기도 해요. 그게 더 안전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고 네. 발생 확률을 따진다면은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그게 더 낮을 수도 있다. 네. 그렇게 본다면은. 예측 가능한 그런 상태가 되니까. 네. 지금 이제 예측 가능하지 않은 돌발 상황 같은 거에 이제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그걸 룰 베이스로 모든 상황을 다 예외 처리해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좀 그런 게 이슈가 되는 건데, 예를 들면은 뭐 사실 사람은 앞에 뭐가 이렇게 놨을 때 저게 뭐 종이 박스야 아니면은 뭐 짐승이야 사람이냐에 따라서 의사 판단 다르게 할 거거든요. 다르죠. 다르게 할 거예요. 내가 저건 내가 핸들 꺾어가지고 위험한 것보다 그냥 밟고 지나가는 게 더 안전하겠다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은. 종이 박스면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어렵죠. 그렇죠. 맞아요. 네, 테슬라의 자율주행 차는 지금 그러면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아무튼 진로상에 뭔가 디텍션이 되면 오브젝트가 디텍션이 되면은 그냥 멈춰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저기 길가에 저기 사람이 서 있는데 나랑 지금 방금 눈이 마주쳤는데 조금 느낌이 이상해 이런 거 없잖아요 지금. 절대 못하죠 그러면. 이거 없잖아요. 그냥 이제 사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사람. 그렇죠. 네. 네. 그 사람은 보면은 조금 그 선행 동작 같은 거 인식을 하죠. 인식해가지고 맞아요. 대충 저거 뛰어들 것 같은데 이렇게 인식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은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그냥 디텍트 한단 말이야. 사람, 뭐 자동차, 자전거, 뭐 고양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해버리니까. 그런 맥락 같은 것들을 지금 인공지능에 안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 앞으로 조금 개선이 필요하죠. 근데 단기간에 될 것 같진 않다. 말씀 들어보니까 상당히 네. 필요할 것 같아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좀 약간 색다른 질문을 들어볼까 하는데 지금 네. 약간 인공지능의 장점이라든지 어디까지 발전했는지 그리고 약간 한계점도 말미에 좀 말씀해 주셨어요. 네네. 점점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인공지능 로봇으로 대체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것도 앞으로 약간 좀 직업군? 네. 사람이 할 수 있는 네. 그런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주로 이제 청소년들이 회사에 이제 견학 오거나 이러면 많이 듣거든요. 그쵸. 네, 이렇게 많이 듣는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일단 AI 산업이 앞으로 엄청 커질 거는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의 일 중에서 그 대체 가능한 일들은 많이 대체될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너희들은 앞으로 세 가지 중에 하나 길을 택하면 된다. 세 가지 괜찮네요. 네. 첫 번째, AI를 개발하는 직업. 이거는 뭐 앞으로 계속 그렇죠. 산업이 커지죠. 뭐 AI 만들어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 AI가 뭐 로봇이 로봇을 만드는 무슨 뭐 싱귤레리티 이런 거는 저는 솔직히 뭐 그쪽은 별로 신봉하지 않기 때문에 네, 뭐 그 얘기는 나중에 이제 뭐 다시 한번 얘기하고. 네. 아무튼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누군가는 AI를 만들어야 되니까 로봇이든 AI든 만들어야 되니 로봇을 개발하는 AI를 개발하는 직업 이거를 택해라.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AI를 만들거나 로봇을 만들잖아요. 그 로봇이나 AI를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유익한 서비스를 만드는 그 서비스를 개발하는 직업을 해라. 여러 가지. 이건 이제 기술적인 거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그걸 응용하는 그런 직업을 해라. 서비스 만드는 직업을 해라. 세 번째는 이게 그 점점 그 사람이 하기에는 너무 루틴하고 타임 컨슈밍한 직업들이 많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좀 그 창의적이고 뭔가 이제 개발하고 이런 직업들이 많이 남겠죠? 그럼 시간이 많이 남을 거예요.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사람들의 시간이 점점 많아질 거예요. 어쨌든 간에. 역사적으로도 그렇죠. 지금 뭐 사람들이 여전히 출퇴근하는 거 피곤해하고 막 노동 많이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지금도 100년 전하고 비교하면 노동시간 많이 줄었죠. 많이 줄었죠. 100년 후에는 지금보다 노동시간 더 줄겠죠. 네, 뭐 예를 들면은 100년 후면은 뭐 주 3일, 주 2일 이러고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어쨌든 시간이 많아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트렌드가 있죠. 개인 방송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엔터. 네,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시간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즐거운 걸 찾죠.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면은 뭐 점점 앞으로 뭐가 커질까 생각해봐도 엔터테인먼트, 게임 커질 것 같아요. 점점 시간 많아지니까. 세 번째가 딱 뇌에 딱 꽂네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또 그 어린 친구들이 다들 막 나는 유튜브 할 거야 막 이럴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앞에 거를 저는 일단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사실. 네, AI를 개발하거나 그 AI를 가지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를 만들거나 이런 거를 먼저 하면 좋을 것 같고 자기가 끼가 있으면은 사람을 즐겁게 할 수 있는 끼가 있다 내가. 그것도 약간 타고난 능력이 있어가지고. 저는 없거든요. 저는 이제 그 사람들 항상 재미없다고 그러거든요. 재밌네요. 제가 말씀 나눠보니까. 그래서 저는 사람들 즐겁게 하는 탤런트는 없는데 네. 그래서 저는 AI를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죠. 다행인 게 뭐냐면은 딱 그 뭐 AI 개발자라든지 AI 네. 가지고 서비스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엔터테인먼트로 활동한다든지 각각의 영역이 약간 성에 다 달라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자기 적성에 맞게 네. 잘 좀 선택을 하시면 그렇죠.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투자자분들 위해서 한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네. 네, 솔직히 저는 지금 이 방송에 나와 있긴 하지만 그 주식은 잘 모릅니다. 솔직히 제가 뭐 그 AI 관련주 이거 사세요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이런 처지는 아닌데 제가 이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냐면은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대부분 저보다 기업에 대해서는 잘 아시잖아요. 기업의 재무 분석을 하거나 기업의 이제 뉴스 같은 거 분석하거나 신사업 같은 거 분석하고 이런 거 잘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 AI 기술에 대한 보는 눈만 조금 더 갖추시면은 그러면은 진짜 저보다 훨씬 더 좋은 기업 잘 가려내시고 투자에 성공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좀 보면서 안타까운 게 있어요. 왜냐면은 그 AI 기술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는 그 시야가 해상도라고 해야 되나? 좀 많이 낮아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대표적인 예로 그 작년에 지금은 챗GPT가 광풍이지만 작년에는 AI 휴먼 가상인간 맞아요. 주식이 엄청 핫했단 말이에요. 핫했어요. 메타버스로 맞물려가지고. 네. 맞아요. 근데 그거 구분을 잘 못하세요. AI 휴먼이라고 기사가 A라는 회사에 대한 기사가 나오고 B라는 회사에 대한 기사가 나왔을 때 그 A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하고 B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완전 다르거든요. 다르죠, 사실. 근데 한쪽은 사실 AI보다 다른 쪽이 훨씬 더 중요한 그 기술이고 이쪽은 AI 중에서 어떤 영역이 좀 중요한 기술이고 이런 것들이 완전 다르거든요. 근데 그렇게 놓고 보면은 이게 좀 달리 봐야 되는데 다 보통 보면은 이거 다 AI 휴먼이라고 묶여서 나오니까 이거를 잘 구분을 못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구분할 수 있는 눈을 가지시면은 아마 조금 더 여러분들의 투자가 성투가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산업이 막 탄생하고 그다음에 자금이 올리고 그러면은 네. 기술력과 상관없이 그냥 뭐 AI가 붙으면은 네. 다 올라가거든요. 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옥석 가리기가 본격적으로 그렇죠. 진행이 되죠. 네. 그래서 뭐 지금의 애플이라든지 뭐 삼성전자라든지 그 기업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네. 그 산업 생태계에서 살아남은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AI가 본격적으로 증시에서 부각을 받고 있고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이 AI 기술이 과연 무엇인지 어떤 기업들이 해당 기술을 가지고 경쟁력이 있을 것인지 네.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기 중요한데 최근에 출간하신 책을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팜프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미래 투자를 준비하시는데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최홍석 대표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